어떤 분이 나는 세금을 50% 깎아줄 수 있다. 뭐 신이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수익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과세가 없는 이제 뭐 어디 뭐 모나코인가 뭐 이런 데로 가셔야 되는 거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스타리치 기업연구원 원장 김정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고수익 유튜버들을 위해서 특화된 절세 전략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업로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예 세무사님을 모시고 고수익 유튜버들을 위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으로 떠오른 유튜브 분야, 정말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 유튜버라는 직업, 요즘 인기입니다.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SNS에 불과했던 유튜브가 언젠가부터 지상파 미디어를 능가하는 그런 미디어가 되었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까지 레거시 미디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출입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유튜버들에게 광고가 붙기 시작을 했고, 수익 모델이 창출되면서 구독자가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심지어 500만 명, 1000만 명 유튜버들이 탄생을 하면서 이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발생할까요? 유튜버들에게 소득과 수익이 발생하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변치 않는 명제가 여기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세무나 세금 관계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던 유튜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되고 당황하고 식은땀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고수익 유튜버들의 세무조사를 수임해서 대응하신 적도 있고, 또한 우리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의 세무사님이신 우리 김종석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종석 세무사님, 오늘 이렇게 바쁜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김종석 세무사님은 우리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의 세무사님이시고, 또한 스타리치 기업연구원의 띵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유명하고 유능한 세무사님이십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사님은 전혀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얼굴이 더 환하게 이런 비주얼을 가지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세무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미모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뭐 운돌파를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는. 맞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우리 세무사님을 모시고 고수익 유튜버들의 현황과 그리고 세무 관련 이슈들, 실제 세무조사 사례, 그리고 절세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고수익 유튜버들만 생각을 했는데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이 컨텐츠 산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컨텐츠 산업이라고 이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예, 여기에 종사는 그냥 유튜버 또는 뭐 BJ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오늘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유튜버라고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의 현황을 세무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업종을 이제 1인 미디어 창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시죠. 뭐 유튜버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이 사실상 이제 뭐 시대를 바꿨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OTT도 보고 하지만 유튜버를 제일 많이 보시죠. 뭐 틱톡도 보시기도 하고,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아땡땡 TV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뭐 비디오 자키라고 했죠. 뭐 그래서 하던 게 이제 뭐 BJ로 또 바뀌고, 지금 유튜버로 바뀌고, 틱톡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실 거기에 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2차 산업군들 또는 이제 과거의 서비스업이나 같은 3차 산업군들도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 다 레드오션에서의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과거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나 이제 많은 돈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콘텐츠로 해서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찍으시기도 하고, 뭔가 기획을 해서 찍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죠. 워낙 많아졌고, 저 같아도 뭐 유튜브 자주 보긴 하는데 보면은 뭐
이게 또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본 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구조로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이 1인 미디어 콘텐츠가 결국은 산업화가 돼가지고 기업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연예인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연예인들 걱정은 절대 하는 게 아니다. 내 걱정을 해야지 왜 연예인 걱정을 하냐. 그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기억 속에 있었던 연예인분들 지금 또 그분들이 이렇게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휴직에 들어가시고 나서 다시 복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분들도 지금 다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인들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익이 크다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유튜버 수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조회수라든지 뭐 이제 시청 시간에 따른 이제 광고 수입이 이제 기본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뭐 후원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 광고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과거에 유튜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수익을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분들의 매출이 뭐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완전히 뭐 웬만한 중소기업의 매출을 능가하는 분들이 그렇죠.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결국 세무사님 말씀은 갑자기 이 컨텐츠 산업이 소위 아까 말씀하신 1인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수익 올리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이 수입이 뭐 웬만한 중소기업 정말 뭐 매출 100억, 200억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입이 생기는 유튜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수입이 생기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분들이 처한 분명히 세무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현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세무사님께서 그러면 고수익 유튜버들 또는 그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이분들이 처해 있는 세무 리스크 요거에 관련돼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획조사라는 게 있죠. 어떤 하나의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대상들이 이제 뭐 이거는 아마 사회 분위기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뭐 저희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이제 이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8명 정도 되시는 분이 사업장 소재지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한 10시 정도에 이제 공무원증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이관해가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예치조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보통 이제 지방세청 쪽에서 많이 하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고수익 중에서 규모가 크신 분들은 이제 비정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아닌 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작년부터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옛날 스타일이죠. 정기조사라고 해서 공문이 먼저 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공문이 와요. 당신은 몇 년도 과세 기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시겠지만 유튜버에 대한 기획조사 16명이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카테고리는 총 3개인데 첫 번째가 그 레커라고 하죠. 남을 비방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상하게 하시는 그런 분 3분. 그다음에 부동산 이제 양도세 중과세 이제 그 유예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뭐 보유세 때문에 지금 뭐 매일 뉴스에서 뭐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 많잖아요. 부동산 유튜버들 뭐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 여기는 가격이 오른다 이런 약간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 또는 좀 뭐 제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제 세무 분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뭐 이런 분 한 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위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한마디로 뭐 아무 말 대잔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뭐 내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한 6분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이번 달부터 조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 관련 유튜버는 해당이 안 되나요? 뭐 주식 관련 유튜브는 아직은 그렇게 공표가 안 되는데 그거는 아마 뭐 비정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탈세 문제랑도 좀 연결이 돼 있긴 한데 그 리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개인으로부터 해서 받는 그 뭐 월 저희가 구독 비용 같은 거라든지 타인의 명의라든지 뭐 차명 계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을 이제 숨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무조사의 트렌드 중에서 이런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해 있는 세무 리스크는 첫 번째는 그거겠죠.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적인 국세 장부를 작성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기본적인 구조는 전자세금 계산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B2B 거래에서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원칙이고 B2C 거래에서는 저희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적격 증빙이 존재해야 되는데 유튜버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뭐 구글이라든지 들어오는 그 수입 자체도 그냥 통장에서 외화로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비 이런 거야 기업들에서부터 받는 광고비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개인에 대한 후원금 또는 이런 것들은 사실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리스크는 수익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냐. 장부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수익의 원가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있으려면 투입되는 비용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예. 그걸 저희가 흔히 매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통상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산 가격이겠죠. 근데 이거는 제작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창작의 개념 쪽에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기획하시는 분, 촬영하시는 분, 편집하시는 분, 뭐 공간 대여하는 거 일종의 좀 고정비 개념이에요. 그런 고정비는 픽스가 돼 있는데 갑자기 내 컨텐츠가 속칭 빵 터졌다. 그래가지고 막 광고가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 원가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공 경비라고 저희는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비들. 그 경비들의 종류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인건비로 이제 반영을 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실제로는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경비라고 표현을 하죠. 또는 업무 무관 경비라고 하는 그런 경비들을 실제 사업과 이 컨텐츠 제작과 연관이 있었다 해서 반영을 하는 것들. 그런 부분 중에서 좀 되게 웃긴 비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 같으면 품위유지비라는 계정을 넣기도 합니다. 예, 품위유지비로 뭐 내가 옷 입는 거, 여기 소품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산다. 그럼 이거 품위유지비다. 탑 클래스들 같으면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크겠죠.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이게 과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냐, 개인적인 비용이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구조 중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 소품으로 예를 들어서 비싼 어떠한 물건을 사가지고 놔뒀다. 근데 그게 계속 우리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소품이냐 아니면 그냥 단지 일회용이냐. 근데 그 소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샤넬 가방이다. 그래서 1,500만 원이다. 그럼 1,500만 원 비용 넣어달라. 1년에 10개 샀다. 1억 5천이잖아요. 엄청 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넣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 네 거 아니냐 또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용 아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적 비용이라든지 업무 무관 경비에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신산업으로 이 컨텐츠 산업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규가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창작 산업인 경우에 기본 경비 같은 게 없나요? 기본 경비율? 기본 경비율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소설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큰 수익을 얻는 작가들처럼 그분들은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유튜버나 뭐 BJ나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바라봐 줘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과세를 하고 있나요, 지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비단 뭐 이쪽 산업뿐만이 아닌 모든 산업에서 초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영세하게 대부분 시작하시잖아요.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두가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시작은 미약한데 뭐 끝은 뭐 창대한다. 뭐 이런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경비율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난 실제 쓴 돈이 하나도 없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가고 나는 이제 완전 신입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뭐 소설 하나 썼는데 갑자기 그게 막 빵 터졌어요. 그런데 난 집에서 노트북에다가 이거 쓴 거밖에 없는데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글 쓴 거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매출이 뭐 한 5억이 나왔다. 그럼 경비 0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반에는 이제 단순 경비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실제로 쓰지 않아도 썼다라고 봐주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일정 매출 이상이 올라간다. 즉 다음 해가 되겠죠. 첫 해 사업을 개시하고 다음 해가 되면은 첫 해 사업에 대한 이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무 신고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 경비율로 엄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경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쓴 적격 비용이 있으면 그건 넣어주겠다. 이제 이런 류의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초기에 자리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일 뿐이지 이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에 맞춰서 사업이니까 구성을 잘 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결국은 고수익 유튜버들이 예를 들어 유튜브 시작한 첫 해,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매출이 확장되면 엄청나게 세금을 맞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이
제가 뭐 직업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이라는 거는 뭐 국가를 움직이는 기본 재원인 거고 수익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과세가 없는 이제 뭐 어디 뭐 모나코인가 뭐 이런 데로 가셔야 되는 거고 예. 대한민국에서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은 저희가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익에 정해놓은 세율 부분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이제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개인 종합소득 세율은 되게 촘촘해요. 단계도 많고 하고 사실 세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OECD 국가 뭐 외국의 여러 국가를 비교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냥 많이 벌면은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시긴 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좀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또 합법적으로 절세 방안을 연구해서 절세를 하는 것은 또 납세자의 권리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무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을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고 뭐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데 좀 전에는 여태까지 이제 현재 유튜브 산업이나 컨텐츠 산업의 현황,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수익 구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능가하는 그런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익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비용이나 매입 이런 부분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제로 네. 수임하셔서 대응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주위에서도 직접 경험을 안 하셨어도 보고 들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실제 사례들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아까 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 수익 금액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고 하면은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돈이 들어온 게 확정이 되니까 나는 나가는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많이 쓰시는 방법이 특수관계자라고 저희가 보통 법률상으로 얘기하죠. 뭐 흔히 얘기하는 거는 가족들, 사업자 하나 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다시 하청을 주는 형태로 되는데 사업자하고 사업자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디 국가에서 그게 적정한 비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한테 준 거보다도 많은 돈의 지급 비용을 줘서 결국은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이 받은 수익이 부녀가 됐다. 이렇게 보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용역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받았는지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도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건비의 이제 과다 반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 일하시는 분은 한 5명인데 일 안 하시는 분은 한 10명 이상 더 넣어가지고 이제 수익을 다 쪼개서 넣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사적 경비, 병원비가 될 수도 있겠고 여행 콘텐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여행 가는 게 자기의 본업이겠고 주 비용입니다. 근데 여행 콘텐츠 안 하는 분이 한두 번 콘텐츠를 특별하게 찍은 다음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1년에 뭐 한 10번을 가고 있다.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원, 2천만 원씩 쓴다. 그랬는데 나는 이 한두 개의 콘텐츠를 위해서 갔다 왔다. 사실은 이건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많았고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 같으면은 전 세계 여기저기 막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루트가 아닌 데로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항공권도 그렇고 뭐 거기 안에서 쓰는 뭐 숙박비, 그다음에 여비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콘텐츠를 메인으로 하지 않으신 분이 휴가 간 김에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이거 비용 처리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휴가를 가신다. 그런데 그거를 비용이 모자라니까 반영을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과연 사업용 경비냐라고 했었을 때 입증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뭐 설령 뭐 정말 1인이어서 혼자 가가지고 고프로나 이런 거 놓고 찍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될 정도의 횟수가 존재하냐겠죠. 실제로는 그런 영상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실제 갔다 온 거는 10번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사전답사를 했다. 뭐 사전답사를 했다는 걸 경비로 넣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가서 그냥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 답사도 그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과세 당국과 또 그 납세자 간의 어떤 그런 좀
충돌 네, 내지는 다툼이 이런 있을 수 것들은 있습니다. 다툼은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세라는 거는 다 법률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과세가 있어야 되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떤 거냐면은 흔히 카더라처럼 얘기해서 잃으면은 안 벌린다. 잃으면은 문제된다. 사실 이게 정확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각 개개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증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곳에 가서 콘텐츠를 개발하러 갔다. 개발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후에 나온 콘텐츠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럼 이게 개발비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근데 당사자는 개발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마땅히 가서 해보니까 이 조회수 나올 만한 뭔가 안 나왔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과세감천 입장에서도 근거, 즉 지금까지의 사업을 운영했던 패턴이라든지 제작된 콘텐츠를 봤었을 때 좀 요거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게 없다. 즉 근거 과세를 하고 싶은데 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해 주기 어렵다. 이런 류의 다툼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오늘 세무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왜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과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방안을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타리치 기업연구원 원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오늘 재밌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본인은 촬영의 메인이기 때문에 기획이나 이런 거를 담당해 주는 뭐 흔히 연예인 같은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뭐 PD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급해서 결국은 그 자체가 잘못된 비용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득이 10억인데 절반을 줬다. 그럼 상식적으로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분이 정말 뭐 사람들 다 모집하고 콘텐츠 기획하고 장소 섭외하고 이런 걸 하고 본인은 촬영만 해서 당초에 약속된 게 우리는 공동사업의 형태인데 채널에다가 공동으로 등록이 안 되니까 한 명이 대표적으로 방송 촬영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실제 뒤에 서포터하는 분이 절반으로 했다라고 해도 그게 아닌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입증력입니다, 결국은. 뭐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회 통념과 상식 그렇죠. 이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팁을 드리자면 많이들 생각 안 하시는 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계약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도 그냥 대부분 표준 계약서 쓰시거나 뭐 이게 집 살 때는 계약서 중요하죠. 그죠? 임대차 할 때도 그냥 적당하게 자기한테 불이익 없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컨텐츠에서 용역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또는 외주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에서 누군가한테 대신 업무를 해달라고 했을 때 명백한 계약이 존재하냐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줄게 했다가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터졌어요. 나중에 그러면 한 2천만 원 줄게. 그럼 갑자기 500만 원 주다가 계약도 없는데 왜 2천만 원 줬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은 항상 계약으로 남겨놓으셔야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뭐 나중에 이런 류의 이제 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본인께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유튜브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나도 유튜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하면은 뭐 처음에는 그냥 휴대폰 이렇게 놓고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구독자가 막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 하나 좋은 거 좀 사가지고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개인으로 하다가 수익이 생기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럼 개인 사업자로 이제 가다가 일정 매출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법인 사업자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어떠한 컨텐츠를 하느냐, 제조업이냐, 유통업이냐, 이거는 컨텐츠 산업인데 결국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법인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그와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통상적인 속도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성장기 있고 막 뭐 정책이 있고 뭐 폐쇄기 있고 뭐 사업에 뭐 생애주기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은 이것도 다 동일한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에 민감하시고 현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청년층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기본 경비가 없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 국가 장려 사업이에요. 자꾸 KKK 들어가잖아요. K푸드다, 뭐 K콘텐츠다, 뭐 K컬처다. 자꾸 KK 들어가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미디어 강국은 맞아요. 예, 전 세계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그 말은 유튜버도 당연히 전 세계에서 봅니다. 우리나라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좀 지원해 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청년 창업 감면 제도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창업 감면이 되는 이제 뭐 지역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샘대리인들께서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맨 처음에 창업을 하신다고 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세팅이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수도권 과밀업체권 외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서 점차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내 컨텐츠가 처음에는 크게 막 무언가를 기획하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도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를 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사업화가 되시겠죠. 근데 이 창업 감면은 통상 5년 정도의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년은 이제 5년 동안은 100% 이제 세금 면제, 뭐 청년이 아니신 분 같으면은 이제 뭐 50% 또는 이제 뭐 수도권 과밀업체권 내에서 창업하시면 50%, 어찌됐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5년 정도 돼서 계속 이 업을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즉 수익이 내가 예상한 만큼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5년이 돼서 더 이상 세제 혜택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법인으로 가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개인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이 낮지가 않습니다. 순이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율만 45%예요. 물론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45%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5%에 항상 지방소득세 10%가 따라가게 되면은 49.5입니다. 즉 나는 순수하게 내가 번 돈에 거의 50%의 절반에 가까운 걸 거기에 세금을 건보료가 냈어요. 또 뭐 붙죠. 그렇죠. 예, 준조세에 따르는 건보료나 이런 것도 또 있기 때문에 50%가 훌떡 넘어가죠. 예, 엄청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다 자기 거예요. 세금은 다음 연도에 내지만 다음 연도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다 세금 낼 거니까.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연간 막 10억, 20억, 30억이 남는다. 세금도 커지겠지만 그 돈을 내가 과연 당장 써야 되냐? 이런 류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거 대비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만든 별도의 인격으로 내 사업이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동일하게 대표이사하고 동일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체계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측 가능성, 통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뷰티 관련 유튜버 하시는 분을 한번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뭐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되시고 이제 이런 류의 우리 같은 이런 정보나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렇죠? 들으셔서 이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셔가지고 하고 계신데 그냥 법인만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어떤 그런 관리나 뭐 법인세도 뭐 엄청 많이 내고 계시고 매출이 수십억인데 당기순이익이 그 매출액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럴 수 재무제표를 보니까 너무 놀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뷰티 제품이나 뭐 이런 화장품 시연을 해서 PPL 이런 것도 받고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비용을 갖다가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태부족이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뭐 잉여금 쌓이고 하는 거는 면제해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고 그걸로 인한 비상장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그런데 또 법인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주 혼자 100% 주식을 가지고 또 계시고 해서 아유 제가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결국은 뭐 이 산업의 여러 가지 아이템과 이런 것은 다르지만 구조도 다르고 우리나라 지금 세법이나 이런 하에서는 결국은 개인 사업자 또 법인 사업자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절세 뭐 이런 게 필요한 거는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제가 제 스스로 얻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메인으로 하시는 일들이 기획을 하시고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완벽한 사업입니다. 완벽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까지 본인이 다 챙기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분도 엄청 바쁘시거든요. 대부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오해가 영상 하나 찍어놓고
그게 터져서 돈 들어오면은 되게 좋겠다, 부럽다. 아니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 분주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뒷전인 거죠. 관리라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우선은 매출을 올리자가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다음에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올리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데 사실은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잉여금이라는 거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순손익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은 뭐 잉여금 관리 뭐하러 합니까? 잉여금 100억인데 통장에 100억 있으면 뭐 잘 사용하시면 되죠. 근데 뭐 실제 사업이라는 게 사업연도 과세기간을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막상 그 연도에 나왔던 수익이 우리 계좌라든지 이제 뭐 자산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전화될 수 있는 지금 현금으로 환가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없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예측을 해서 이게 나한테 향후에 페널티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 베네핏으로 올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전문가 분들의 조언과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대리행위가 존재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뭐 이게 비교가 맞는지 몰라도 백조가 호수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밑에서는 발을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화려하고 놀고 먹는 것 같고 하지만 유튜버들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가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100만 명이었다가 뭐 하나 자칫 실수 한번 하는 걸로 구독자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 한순간에 그 유튜브 채널이 그냥 망해버리는, 폭망해버리는 그런 게 있고 저도 지금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앞에는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3분이나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도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뭐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이지만 이것을 녹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자료를 찾고 또 이 녹화를 몇 시간을 하고 그러한 노력들. 그래서 이게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세 당국에서도 이 앞으로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경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좀 적용하는 법안이나 법규들이 좀 따라가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무사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버들 또 BJ 뭐 이런 분들 또 아니면 컨텐츠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냥 평소에 우리 채널을 보시던 법인의 대표님들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아이템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나라 체제 하에서 세법 하에서 그렇죠? 네. 예, 상법 하에서 결국은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달라도 큰 틀 안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세무사님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의 조력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런 얘기하죠. 권리에 누워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본인의 뭐라고요? 권리는 굉장히 이거 아주 흔한 얘기예요. 예, 법학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저는 네. 법학 전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리에 누워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 아마 뭐 영화에서 막 그 우리 뭐 법정 영화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즉 어떤 거냐면은 저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빴다. 보통 이제 저희가 조사들이 할 때 그래요. 왜 이런 증빙이 없으세요? 제가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요. 매출하고 뭐 거래처 만나고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빠서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시구나. 예, 뭐 반에 바쁘시죠. 뭐 대한민국에 안 바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업 보시는 분 다 바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당신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굳이 우리가 직업군이 여러 전문가들이 구별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분업화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 뭐 사장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사업만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왜 하겠냐 이거죠. 뭐 저 같은 뭐 대리인이나 우리 이런 파트들은 다 회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냥 통틀어서. 하나의 영리 행위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결국은 잘 성장하고 합리적으로 자기의 통제 하에서 납부할 의무라든지 또는 이제 받아야 될 채권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조율해서 내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이 사업을 영속적으로 영위할 거냐. 이런 류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저희는 그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내가 개인 사업자고 매출이 늘어나면 일정 시점에서는 전문가를 만나서 법인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상담도 해봐야 되겠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옛날처럼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이 갖고 있는 규칙이죠. 상법에 있던 기본 정관에서부터 어떻게 부칙을 붙일 거냐, 그 원칙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상여금을 줘요. 그럼 사실은 대한민국의 90%는 중소기업이고 그 90% 중소기업 중에 대부분이 가족회사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주주구에서 우리끼리 주주총회에서 뭐 상여금을 많이 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임원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요. 귀속은 만들었는데 법인에서 그만큼 뭐 5억이다 그러면 5억이 급여 처리가 안 되니까 법인세가 22%하면 1억 1천만 원이 더 나오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 정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우리 스타리치 기업연구원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봅니다. 제도 정비하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네,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하면은 우리 원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안에 있는 스타리치 기업연구원의 저는 원장이고요. 스타리치 어드바이저는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다 아시고 계시죠? 뭐 그런데 뭐 제도 정비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로 인정해 주지 않나. 그건 뭐 저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대표님들께서 만족하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유튜브라는 산업의 특성상 어떤 콘텐츠냐에 따라서 장수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채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행 채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70, 80대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생각인데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젊고 건강할 때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뷰티 유튜버라고 한다면 연세가 드시면서 계속 그 사업, 소위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그냥 이건 저의 소견이지만 법인화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해서 유튜브를 못하게 될 때 이게 수명이 일반 사업,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 짧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들께서는 제 말씀을 한번 새겨 들으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유튜버는 영원한 유튜버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3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는 뭐 당연히 정설이고 뭐 제가 거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해병대 출신이세요? 예, 저는 당연히 해병 출신. 제대한 지 한 20 공익근무요원 같은. 2026년이죠. 예, 전역한 지 23년이나 됐네. 저는 엄청 육군 됐죠. 병장 김병단. 네. 근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유튜버 채널을 하시다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떠한 여러 가지 뭐 나이 요건이 됐던 환경 요건이 됐던 사업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은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등기상 사업 목적은 수십 가지를 넣은다고 하고 실제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근데 나중에 그 사업으로 변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회사가 이것만 해야지 하는 데도 있지만 사업은 시대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법인으로 유튜버로서의 자리를 잡아서 잉여금이라든지 법인의 자금이 많이 쌓이게 되시면 내가 설령 콘텐츠 제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근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전부터 제도 정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퇴직금이라든지 보수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뭐 잉여금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금융 상품을 활용한 뭐 그렇죠. 비용 네네. 뭐 증대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요. 그리고 뭐 유튜브 산업은 일반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볼 때 유튜버 개인의 역량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하다가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뭐 법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법인인 거죠. 그래서 젊은 유튜버를 하나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도 있죠.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은퇴한 나보다 영향력이 시청자들한테 떨어진다. 이러면 그 사업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지금 뭐 100만, 50만, 200만 이런 유튜버들은 개인의 역량이 그 사업의 거의 전부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어떤 부담감과 스트레스와 또 매일매일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는 힘든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계시는 유튜버들한테 저희가 큰 도움이 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콜라보도 많이 하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글씨를 잘 쓰려면은
연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회사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옆에 있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펜 중에 몽불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펜. 그걸로 사인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보관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보관하려고 뭐 몇십만 원 주고 볼펜을 산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이렇게 쓰는데요. 저도 네. 있어요. 예. 근데 선물 받은 거지만. 이것도 사용을 해야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글씨를 안 쓰고 타자만 치면 사실 펜이 사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펜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즉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겪는 문제점은 100년, 200년이 지나도 동일할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그런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의 조력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상의하면서 동반선장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회사가 성장하고서 영속하고 더 나아가서 뭐 승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년 회사. 근데 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뭐 6.25 전쟁 이후로 산업이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100년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좋은 회사는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좋은 파트너를 만나셔서 함께 동방선장할 수 있게끔 세팅을 잘하는 게 저는 가장 첫 단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 통념에 또는 반사회적인 컨텐츠, 유해 컨텐츠,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유튜버들이 만약에 고수익이 생겨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다라면 세무사님은 그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반사회적인 컨텐츠, 사람들한테 유해한 컨텐츠, 그리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가짜 뉴스,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 유튜버님들은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와 스타리치 기업연구원은 모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영속 기업을 위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사단법인 또 글로벌 기업가 정신협회도 운영을 하고 있듯이 사회적인 책임을 저희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사회적인 또는 유해 컨텐츠를 만드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런 유튜버님들은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연락도 안 할 건데 김칫국 마시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의 진정성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창작을 하시고 이 유튜브 산업을 발전시키는 유튜버님들은 저희한테 많이 연락 주시면 김종석 세무사님과 또 제가 그리고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직원분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세무사님은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뭐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연락 와도 그냥 그게 아니고요. 뭐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건가? 이건 뭐 좀 별개인데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요. 범죄자로서 법원으로 판결을 나기 전까지는 무죄임을 아무래도 변호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물론 뭐 저희가 변호사는 아니죠. 뭐 변호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리로 세부 내용보다도 저희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게 구조, 프레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법률적으로 맞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게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그거는 원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가짜뉴스 같은 거, 뭐 그런 거라든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뭐 레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나는 세금을 50% 깎아줄 수 있다. 뭐 신이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법률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속칭 얘기해서 어그로죠. 어그로를 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전문가들은 마치 능력 없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만 뛰어나인 것처럼 보여주는 뭐 그런 분들의 컨텐츠다. 그럼 저도 뭐 이런 직업적 윤리관을 떠나서 그냥 싫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너무 이번에 배척하는 건 안 되겠지만 뭐 그래도 뭐 윤리의식은 상당히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상당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공정하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 김종석 세무사님 나오셔서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스타리치 기업연구원은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유통업, 제조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의 대표님들을 위해서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속 연구하고 또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유익하셨습니까? 댓글에다가 어떤 부분이 유익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궁금하다 이런 것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못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아래를 보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뵙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댓구알 아시나요? 발음이 좀 약간 좀 그렇죠. 네, 조댓구알은 좋아요, 댓글로 응원,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댓구알.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타리츠 기업연구원 원장 김정환이었습니다.